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고전 새로 읽기 1. 고전은 미래를 담은 그릇. 고미담, 고미답. 고전이 미래의 답이다. 글 엄예연, 본문 그림 김용현. 들어가는 말. 제가 살던 시골집에는 커다란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는 낡은 책장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보던 책들도 꽂혀 있지요. 홍지팥쥐, 흥부와놀부, 심청전, 장화홍련전 등 주로 옛날 이야기가 많아요. 비록 낡고 빛이 바랬지만 제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보물이랍니다. 그때 가슴 졸이며 읽었던 이야기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야기 속 인물들이 가끔씩 제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해서 벌을 받았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자기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지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들이 살았던 당시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게 분명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너무 빨라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잘 지키려면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전을 읽는 거예요. 고전은 우리 스스로 세상을 읽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삶을 보여주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모두를 속인다 해도 자신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니 자신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목까지 챙겨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에요. 생선을 담았던 비닐에서 비린내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오물이 몸에 묻었는데 꼭 참기가 나기를 바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자신만의 한계를 갖는 건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나답게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고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향기가 난답니다. 그 향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어서 고미담, 고미답 시리즈를 펼쳐보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은한 향기가 몸에 스며들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읽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장화홍련전. 귀한 아기들과 새어머니. 조선시대 세종 임금 시절 평안도 철산이라는 고을에 배무룡이라는 양반이 살았다. 그는 고을에서 좌수 일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배자수라고 불렀다. 배자수는 성품이 순박하고 인정이 많았다. 집안의 재산도 넉넉한 데다 어질고 착한 아내 장씨와도 사이가 좋아 남부러울 게 없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딱 하나 있었다. 자식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따사로운 햇살에 당신은 온몸이 나른해져 깜빡 잠이 들었다. 부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요. 어서 이 꽃을 받으시오. 신선은 장씨에게 붉은 꽃 한 송이를 내밀었다. 장씨가 꽃을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더니 붉은 꽃이 선녀로 바뀌었다. 선녀는 장씨 품속으로 들어와 폭 안겼다. 깜짝 놀란 장씨가 퍼득 눈을 떠보니 선녀는 사라지고 은은한 향기만 느껴졌다. 너무 신기한 일이라 배자수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인, 꽃이 선녀로 변했다니 그건 분명 태몽이요. 우리에게 자식이 없는 걸 하늘이 불쌍히 여겨 귀한 아기를 보내주시려나 보. 아니나 다를까 장씨는 정말로 아기를 갖게 됐다. 부부는 모든 일에 감사하여 전보다 더 조심하며 지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 마침내 장씨는 예쁜 아기를 낳았다.
부인 고생이 많았소. 당신을 닮은 예쁜 딸이오. 배의 자손은 어여쁜 딸에게 장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장미꽃처럼 예쁘고 귀한 아기란 뜻이었다. 배의 자수 부부는 장화를 애지중지하며 귀하게 길렀다. 장화가 2살 되던 해 배의 자수 부부에게 또다시 좋은 일이 찾아왔다. 장씨가 아이를 가진 것이다. 부부는 오매불망 아들을 낳기를 바랬지만 이번에도 딸이었다. 이래 어쩌나. 집안의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장씨 부인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배의 자두도 섭섭했지만 자식을 바라는 대로 가려 낳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배의 자수는 붉은 연꽃처럼 귀엽고 예쁜 둘째 딸의 이름을 홍련이라고 지어주었다. 부부는 장화와 홍련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장화와 홍련은 자랄수록 콧봉오리가 피어나듯 화사했다. 예쁜 얼굴보다 마음씨가 더 고와서 사람들을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일도 없었다. 배자수 부부는 장화와 홍련을 볼 때마다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행복하기만 하던 배자수 집에 먹구름이 덮쳤다. 장씨 부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자리에 눕고 만 것이다. 하루가 멀다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왔지만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다. 장화와 홍련은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다. 하지만 장씨는 눈에 띄게 야위어만 갔다. 자신의 병이 낫지 않을 것을 짐작했는지 장씨가 힘없이 남편을 불렀다. 아무래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부디 엿쟁을 생각하시며 우리 장화와 홍련을 잘 키워 좋은 짝과 맺혀주소서. 그러면 차중에서도 그 인내는 잊지 않고 갚을 것이옵니다. 겨우 말을 마친 장씨 부인이 스르르 눈을 감았다. 배자수가 다급하게 부인의 몸을 흔들었지만 장씨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장화와 홍련은 어머니를 붙들고 통곡하였다. 배자수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 장씨는 볕이 잘 드는 산기슭에 묻혔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지만 장화와 홍련의 슬픔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빈자리는 커져만 갔다. 배자수는 부인의 유언대로 부지런히 2딸을 잘 돌보았다. 하지만 혼자서 자식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무렵 집안의 어른들이 배자수를 찾아왔다. 이보게, 자네도 이제 새 장가를 지게나. 그래야 아들을 얻어 대를 잇지 않겠나? 저 아이들에게도 새 어미가 필요하네. 그러나 마땅한 여인이 없었다. 그러다가 겨우 구한 여인이 헛씨인데 여러모 죽은 장씨와는 정반대였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보는 사람마다 얼굴을 돌릴 정도였다. 눈은 통망울처럼 튀어나와 있었고 코는 크고 뭉툭하고 입은 메기잎 같고 머리카락은 돼지털, 키는 껑충했다. 게다가 마음씨도 사나워서 남이 잘 때는 꼴을 보지 못했고 싸움 붙기를 좋아했다. 허씨의 심술은 아들 셋을 연달아 낳은 뒤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대놓고 장화와 홍련을 구박했다. 배자수는 허씨가 못마땅했지만
배를 있게 해 주었기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다. 다만 두 딸에게 마음이 쓰여 집으로 돌아오면 먼저 장화와 홍련에게 들렀다. 배자수가 두 딸을 어여삐 여길수록 허씨의 시기심은 불타올랐다. 어떻게 하면 장화와 홍련을 헐뜯을지 궁리하기 바빴다. 이것을 눈치챈 배자수가 허씨를 조용히 타일렀다. 부인, 장화와 홍련은 친어미를 잃은 가엾은 아이들이오. 게다가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지내는 건 모두 전처의 재물 덕분이오. 그러니 장화와 홍련을 괴롭힐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자비한 허씨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지기는커녕 장화와 홍련을 없애버리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자수는 딸의 방으로 들어가 장화와 홍련을 살폈다. 딸들은 죽은 어머니가 그리워 서로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배자수의 마음도 슬픔으로 가득 찼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란 것을 너희 어미가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이 아비가 복이 없어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너희들이 구박을 당하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앞으로 또 허씨가 너희들을 못살게 굴면 차라리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편하게 먹도록 해라. 배자수는 눈물을 흘리며 두 딸을 위로했다. 하지만 문밖에서 허씨가 듣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끔찍한 음모. 배자수의 속마음을 알게 된 허씨가 큰아들 장쇠를 불렀다. 장쇠야, 얼른 큰 쥐 한 마리 잡아오너라. 아무도 모르게 잡아야 하느니라. 쥐를 잡아 뭐 하시게요? 너희를 위해 하는 일이니 어미가 시키는 대로 해. 허씨는 장쇠가 잡아온 쥐의 껍질을 벗긴 뒤 피를 잔뜩 발랐다. 그렇게 하니 언뜻 봐서는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의 피덩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 장화와 홍련의 방에 불이 꺼졌다. 살그머니. 딸들의 방으로 들어간 허씨는 장화 이불 속에 죽은 쥐를 밀어넣었다. 배자수가 돌아오자 허씨는 혀를 끌끌 차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은지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어서 말해보시오. 배자수의 다그침에 허씨는 못 이기는 척 털어놓았다. 요즘 장어가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수상하게 굴기에 유심히 지켜봤지요. 오늘은 늦도록 일어나지 않아 몸이 아픈가 하여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고 글쎄 죽은 아이를 낳고 미처 수습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지 뭐예요? 천연 몸으로 아이를 낳았으니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집안은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장어는 반듯한 아이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소. 배자수가 고개를 흔들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허씨는 배자수를 이끌고 장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졌다. 그리고 재빨리 자신이 넣어둔 죽은 쥐를 끄집어내 배자수 앞에 들이밀었다. 핏덩이를 본 배자수가 기겁을 했다. 이때 장화 홍련은 깊이 잠들어 있었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안방으로 돌아온 배자수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허씨가 배자수를 위로하는 체하며 냉큼 말을 이었다. 양반집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나야 그렇다 치고 당신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장화를 없으면 가문의 체면은 지킬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리하면 내가 전처 자식을 죽였다고 할 것이니 차라리 이 몸이 죽어 그런 말을 듣지 않겠사옵니다. 거진 눈물을 닦은 허씨가 갑자기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가슴을 찌르는 척했다. 허씨의 속셈을 모르는 배의 자수가 황급히 달려들었다. 부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는단 말이오. 당신이 우리 집만의 명예를 위해 이렇게 애쓰다니. 장화를 어찌면 좋을지 어서 말해보시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소. 내가 죽어 모든 것을 잊으려 했는데 당신이 말리니 참겠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집안에 큰 화가 닥칠 것이옵니다. 그러니 남들이 알기 전에 서둘러 저 아이를 없애야 합니다. 장화에게 제 외삼촌 댁에 다녀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장세를 시켜 한적한 연못에 장화를 밀어넣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옵니다. 그리하겠소. 결국 배의 자수는 장화를 죽이자는 허씨의 계략에 말려들고 말았다. 장화와 홍련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각이 울다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니 계모 허씨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장화는 잠결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눈을 떴다.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고 쓸쓸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으려니 슬픔이 밀려왔다. 그때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장화는 밤중에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달려갔다. 너희 외손촌 집이 멀지 않으니 장쇠를 데리고 잠깐 다녀오도록 해라. 소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문밖을 나가본 일이 없사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깜깜한 밤에 모르는 길을 가라 하시옵니까? 장쇠를 데리고 가나 했거늘 내가 아비 명을 어길 셈이냐? 배 자수가 무작정 화를 내자 장화는 아버지가 몹시 낯설었다. 크게 야단친 적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놀랍고 서러웠다. 제가 어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겠어요. 밤중에 떠나라고 하시니 겁이 나서 그럽니다. 부탁이 오니 날이 밝거든 가게 해주십시오. 장화가 슬피 울며 말하자 배 자수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어차피 죽어야 할 처지인데 그 정도 부탁이야 들어주고 싶었다. 그때 함께 있던 허씨가 크게 꾸짖었다. 나는 순순히 아버지 말씀 따를 것이지 뭐니 그리 잔말이 많으냐. 허씨의 호령에 장화는 눈물을 흘리며 힘없이 돌아섰다. 아버지가 무슨 까닭인지 이 밤중에 나더러 외가에 다녀오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너 혼자 두고 가려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장화가 홍련의 손을 잡고 헤어지지 못하자 허씨가 달려와 소리를 질렀다. 어찌 이렇게 요란하게 구느냐? 장세는 뭐하고 있느냐? 빨리 누이를 데려가지 않고! 기다리던 장세가 말을 끌고 득달같이 달려왔다. 어쩔 수 없이 장화는 홍련의 손을 놓았다. 홍련의 울음소리 때문에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장세는 급히 말을 몰아 마을을 벗어났다. 장세가 든 횃불은 아주 어두운 밤길을 비추었지만 장화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몰라 불안하기만 했다. 하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이윽고 깊은 산속 소나무와 잣나무가 빽빽한 곳에 이르렀다. 밝은 달빛 아래 주변이 조용한데 멀리서 고슬픈 두견새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와, 누님, 다 왔어. 어서 내리시오. 갑자기 장세가 말을 멈추었다. 장화가 주인을 둘러보니 소나무 숲 한가운데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은 잔물결만 찰랑거릴 뿐 아주 고요했다. 이런 곳에서 내리라니 장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양반 딸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남문에 애를 낳다니. 집안 망하기 전에 누님을 연못에 빠뜨리라고 했으니 어서 내리시오. 장쇠는 머뭇거리는 장화를 우악스럽게 발에서 끌어내렸다. 넋이 나간 장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어찌 이 소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소녀 7살에 어미를 여의고 홍련과 서로 의지하며 10년을 지냈사옵니다. 새어머니의 구박이 심했지만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데 이대로 죽으면 제 억울함 누가 풀어줍니까? 또 불쌍한 제 동생 홍련이는 누굴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통곡하던 장화가 쓰러지자 장쇠는 장화를 흔들어 깨우며 다그쳤다. 누님도 착딱하오. 이 깊은 산 속에서 누가 듣는다고 그리 야단이오. 어차피 죽을 목숨, 어서 연못으로 뛰어드시오. 장쇠야, 난 이렇게 누명을 쓰고 죽지만 외로운 우리 홍련이 잘 돌봐주길 바란다. 마지막 말을 남긴 장화가 신발을 벗어 연못가에 놓더니 치마를 뒤집었었다. 잠시 망설이던 장화는 나는 듯이 푸른 물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장쇠를 꾸짖었다. 내 어미가 죄 없는 자식을 죽였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번개처럼 달려든 호랑이가 장쇠의 2귀와 팔 하나, 다리 하나를 떼어먹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피투성이가 된 장쇠는 기절하여 거꾸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장어가 타고 왔던 말이 크게 놀라 정신없이 내달렸다. 감각스럽게 언니와 헤어지게 된 홍련은 언니를 부르며 울다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물속에서 황룡을 탄 장화가 솟구쳐 올라왔다. 홍련은 너무 기뻐 장화를 소리쳐 불렀다. 그러나 장화는 본체만 채 하늘로 올라갔다. 언니, 나도 데리고 가! 홍련의 울부짖는 소리에 장화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다. 홍련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지금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중이니 나중에 데리러 오마. 홍련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온몸이 땀벙벙이었고 가슴이 벌렁거렸다. 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배자수에게 달려와 꿈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배자수는 뭐라 대꾸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이때 갑자기 화씨가 뛰어들어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어린 것이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화씨는 홍련을 밖으로 끌어냈다. 홍련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의논할 사람이 없어 답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씨가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에 홍련은 장쇠를 불러 살살 달랬다. 그러자 장쇠는 장화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홍련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겨우 정신을 차린 홍련은 당장 언니가 몸을 던진 연못을 찾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길을 알 수 없었다. 한순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홍련에게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파랑새는 활짝 핀 꽃나무 사이를 지나 홍련의 눈앞에서 오락가락 하였다. 마치 무슨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장화가 몸을 던진 연못으로 데려다 줄 것 같기도 했다. 한동안 빙빙 돌던 파랑새는
담장을 넘어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다. 아쉬운 마음에 매일 기다렸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파랑새는 오지 않았다. 마침내 홍련은 언니가 빠진 연못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파랑새가 오지 않아도 좋아. 나 혼자서 언니 있는 곳을 찾아가리라. 홍련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라고는 하지만 유서나 다름없었다. 편지를 다 쓰고 밖을 내다보니 새벽 달빛이 뜰에 가득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파랑새가 다시 날아와 반갑게 지저귀었다. 파랑새야, 내가 비록 말 못하는 날짐승이지만 내 마음을 아는구나. 우리 언니 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온 게지. 홍련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파랑새가 고개를 까닥거렸다. 홍련은 서둘러 편지를 벽에 붙이고 슬피 울며 파랑새를 따라 나섰다. 파랑새는 산길로 접어들더니 점점 깊은 산속으로 날아갔다. 홍련은 오로지 파란색만 쫓아 정신없이 달렸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파랑새는 어느 연못가에 이르러 제자리를 맴돌았다. 홍련이 연못가를 들러보는데 물 위로 오색 구름이 자욱하더니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다. 홍련아, 여긴 왜 왔느냐? 어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 살아라. 그것은 꿈에 그리던 언니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난 언니 없이 못 살아요. 나도 언니와 같이 있을래요. 홍련은 서러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연못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홍련이 깊은 물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오색 구름은 걷히지 않았다. 그 뒤로 연못에서는 밤마다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더 이상 연못 근처에는 얼씬하지 않았다. 밝혀진 흉계. 장하와 홍련이 억울하게 죽은 뒤 평안도 철산 땅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철산 부사로 부임한 사람들이 하룻밤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이었다. 소문으로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그리 되었다고 했다. 임금도 이 일을 알고 걱정스러워 마음이 무거웠다. 특별히 어진 사람을 골라보내도 웬일인지 부임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죽고 말았다. 그러자 더 이상 철산 부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동우라는 사람이 철산 부사가 되겠다고 나섰다. 그는 용기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당부하였다. 아무도 철산 부사로 나서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나서니 참으로 다행이요. 부디 몸조심하고 철산 백성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시오. 정동우는 임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철산 고을로 내려갔다.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이방을 불러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고을에 새 부사가 내려오는 대로 죽는다는데 사실이냐? 아래 옥기 송구하노나 지난 5, 6년 내내 그런 일이 있었사옵니다. 저희들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해 답답할 뿐입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신임 부사가 이렇게 분부했다. 너희들은 오늘 밤 불을 끄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살피도록 해라. 절대 잠이 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윽고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다. 정동우는 등불을 켜고 책을 펼쳤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등불이 깜빡깜빡하더니 난데없이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오싹한 기운이 든 정동우는 정신을 차리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앞에 연두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앳된 처녀 같았다. 하지만 얼굴빛과 입술이 푸르스름한 것을 보아 산 사람이 아닌 게 분명했다. 여인은 정동우에게 큰 절을 올렸다. 너는 누군데 이 밤중에 나를 찾아와 절을 하느냐? 소녀는 이 고을에 사는 배자수의 둘째 딸 홍련이라고 하옵니다. 살아있을 때 저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는 언니는 장화이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억울함을 아뢰고자 부임하는 부사들을 찾아왔지만 소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놀라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신 부사 어른을 만났으니 부디 언니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저의 원한도 풀어주소서. 홍련은 모든 일을 빠짐없이 말했다. 고약한 새어머니가 자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언니 장하는 왜 연못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신의 일까지 낱낱이 고했다. 정동우는 크게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지금 언니와 저는 차디찬 연못 바닥에 누워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한 맺힌 넛만 떠들고 있사옵니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진실을 밝혀 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홍련이 다소곳이 절을 하더니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 이방가 사람들이 몰려왔다. 방에서 아무 기척이 없자 또 초상을 치르게 생겼다고 법석을 털었다. 그때 밤문이 열리며 신임 부사가 나오자 사람들은 크게 간단하였다. 부사는 이방에게 배자수 집안이 어떠한지, 두 딸은 왜 죽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큰딸은 부끄러운 죄를 저질러 연못에 빠져 죽었다고 하고 작은 딸은 제 언니가 그리워 통곡하다가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안개가 낀 날이면 자매가 빠져 죽은 연못에서 새어머니의 흉계로 원통하게 죽었다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이 흘린다 하더이다. 이방의 대답을 들은 부사가 큰 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배자수 부부를 잡아들이도록 해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배자수와 허씨가 신임 부사 앞에 섰다. 부사는 부부를 쏘아보며 배자수에게 물었다. 듣자하니 그대에게 두 딸과 세 아들이 있다던데 사실이냐? 두 딸은 병들어 죽었고 세 아들만 살아있사옵니다. 두 딸은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 바른 대로 말하면 죽기를 면할 것이고 행여 거짓을 말한다면 너희는 곤장을 맞고 죽게 될 것이다. 부사의 호령에 배자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자 옆에 있던 허씨가 냉큼 나섰다. 제가 대신 아뢰겠사옵니다. 사실 두 딸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큰딸 장화는 망측한 일을 저지른 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연못에 빠져 죽었나이다. 망측한 일이라니. 혼이 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베더니 끝내 죽은 아이를 낳았지 뭡니까? 그리고 작은 딸 홍련도 언니처럼 행실이 나빠 몰래 집을 나가 소식이 없나이다. 허씨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제가 친어미가 아니니 혹시 딴소리가 나올까봐 장화가 아이를 없앤 것을 깊이 숨겼나이다. 그런데 오늘 부사 어른께서 저희 부부를 찾으시기에 그 일이라 짐작하고 이렇게 가져왔나이다. 보란듯이 허씨가 품속에서 보자기를 꺼내 펼쳤다. 시커멓게 말라 굳은 것이 나오자 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으로 봐서는 그것이 죽은 아이인지 알기 어려웠다. 자네의 말과 증거가 어긋남 없는 것 같지만 오래되어 본관이 어렵다. 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처리할 것이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라. 부사는 배자수와 허씨를 돌려보냈다. 증거까지 보이는 허씨를 벌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부사는 답답하여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젯밤처럼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더니 부사 앞에 홍련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한 여인과 함께였다. 슬픈 얼굴로 서 있는 여인은 장화가 분명했다. 자매는 부사에게 절을 했다. 하늘의 도우심으로 용맹하신 부사 나리를 만나 누명을 벗나 했더니 어찌 못된 허씨의 속인수에 넘어가셨나이까? 홍련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증거까지 있는데 어찌하겠느냐. 내 좀 더 알아볼 것이니라. 날이 밝거든 저희 계모를 다시 부르소서. 죽은 아이라 하는 것에 배를 보시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옵니다. 하오나 소녀들의 아버지인 만큼은 용서해 주소서. 본디 착한 분인데 어리석게도 허씨의 간사한 꾀에 빠져 그리 된 것이니 너그럽게 봐주소서. 자매는 부사에게 절을 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날이 밝자 부사는 배자수와 허씨를 다시 잡아들였다. 허씨에게 속은 것이 분명했지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죽었다고 하는 증거물에 배를 가르게 했다. 그 안에는 검고 동글동글한 마른 쥐똥이 들어있었다. 이런 고얀 것! 이제는 어떤 병명을 널어놓을 테냐. 부사가 호통을 치자 부들부들 떨던 호씨가 고꾸라졌다. 부사나리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발 살려만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갑자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배자수였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아무 죄 없는 두 딸이 죽었다는 생각에 가슴을 쳤다. 결국 배자수는 기절하고 말았다. 여봐라, 저 죄인을 꽁꽁 묶고 큰 칼을 씌우라. 부사가 눈을 부릅뜨며 명령했다. 그때 기절했던 배자수가 깨어나 울며 빌었다. 나리, 이 죄인을 한 말씀 올리고자 하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
이옵니다. 전처가 세상을 뜨고 어린 두 딸을 키우며 살았지요. 하오나 딸들은 대를 잊지 못하니 아들 볼 욕심에 허씨를 후처로 맞아들었습니다. 허씨가 아들 셋을 낳자 그 기쁨으로 딸들이 계모에게 구박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했사옵니다. 그런데다 허씨가 처녀인 장화가 행실이 좋지 않아 죽은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장화를 죽게 하였사옵니다. 그러니 죄인이 죽어 마땅하나이다. 고개를 숙인 배자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부사는 허씨를 다그쳤다. 죄인 허씨는 지은 죄를 바른 대로 고하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안 허씨는 자신이 한 일을 털어놓았다. 저희 친정은 대대로 명문 가문이온데 갑자기 집안을 기울었사옵니다. 그러던 중에 배자수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왔고 저는 자수 어른 후의 후처가 되었나이다. 다행히 전 부인의 두 딸은 심성이 고왔지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자매는 저를 업신여겼고 친어미가 남긴 산을 챙겨 시집갈 궁리만 하였사옵니다. 아비는 두 딸이 공손하게 구는 모습만 봤기에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꾸몄나이다. 제가 두 딸을 죽게 했으니 저는 죗값을 받겠사옵니다. 하오나라리. 갑자기 허씨가 애원하듯이 울먹였다. 큰아들 장세는 이 일로 이미 천벌을 받아 몸이 성하지 않사옵니다. 그러니 부디 장세의 죄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함께 잡혀온 장세와 형제들도 무릎을 꿇었다. 먼저 몸이 불편한 장세가 빌었다. 부사나리, 제가 장화 누이를 연못에 데려가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두 형제도 울부짖으며 늙은 부모님 대신 자신들이 벌을 받겠다고 했다. 세 아들이 서로 죽겠다고 하자 허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식을 위해 저지른 일이 아이들 셋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으니 허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사는 생각이 잠겼다. 고민 끝에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적어 평행도 경찰서에게 보냈다.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더욱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철산 부사가 보낸 문서를 받은 관찰사는 크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일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라 임금에게 도움을 청했다. 임금도 혹시 악행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장화홍련을 가볍게 여긴 임금은 다음과 같이 명을 내렸다. 사악한 허씨는 사람으로서 도전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그러니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허씨는 능지처참하고 아들 장세가 또한 죄가 크니 밧줄에 목을 매달아 죽이도록 하라. 그리고 자매가 빠진 연못 곁에 비석을 세워 장화 홍련의 홍금백을 달래고 이 아비는
그 아비는 자매의 소원대로 석방하도록 하라. 임금은 한 가지를 덧붙여 이 사건을 자세히 적어 벽에 붙이도록 분부하였다. 그래야만 모두 백성들이 알고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라 여긴 것이다. 부사는 임금의 명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배 자수를 불러 크게 나무랐다.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대의 죄 또한 그다 하겠으나 장화와 홍련이 아비를 용서해달라 하고 임금께서도 죄를 묻지 말라 하시니 풀어주노라.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시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사옵니다. 배 자수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 아들과 함께 물러났다. 보여주는 일이 끝나자 부사는 일꾼들을 데리고 연못으로 갔다. 건장한 일꾼들이 사흘 밤낮으로 물을 퍼내자 흙바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연못 바닥에 두 여인이 깊은 잠에 빠진 듯 누워 있었다.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시신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깨끗했다. 부사는 자매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다. 며칠 뒤 부사의 꿈에 장화 홍련이 찾아왔다. 부사 어른 덕분에 소녀들의 원한이 풀렸나이다. 시신까지 거두어 묻어주시고 소원대로 아비마저 용서해 주시니 그 은혜는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옵니다. 부사께서는 모자나 높은 벼슬에 오르실 것이옵니다. 빙그레 웃던 장화와 홍련이 스르르 사라지자 부사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꿈에서 들은 말대로 부사는 오래지 않아 벼슬이 높아졌다. 벼슬이 올라갈 때마다 정동원은 장화와 홍련이 생각나 자매의 영혼을 위로했다. 한편 배 자수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다. 자신이 어리석어 두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생각에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다. 매일 시름에 잠겨 지내다 보니 몸이 점점 쇠약해졌다. 이를 불쌍히 여긴 집안 어른들은 배 자수가 새 장가를 질 수 있게 주선했다. 새로 들어온 윤씨 부인은 화씨와는 전혀 달랐다. 예쁘기도 했지만 온순하고 너그러웠다. 윤씨는 마음의 상처가 깊은 배 자수를 살뜰히 보살폈다. 윤씨의 정성으로 배 자수는 조금씩 살아갈 힘을 되찾았다. 하루는 배 자수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벽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향긋한 바람이 불었다. 곧이어 장화와 홍련이 사뿐 걸어 들어와 절을 했다. 아버지, 저희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못된 계모 탓에 아버지와 오래 살지 못하고 이별하게 되었사옵니다. 소녀들이 그 억울함으로 저승에서도 슬프게 지내자 옥황상제께서 저희를 딱하게 여기시어 아버지의 딸로 다시 태어나 부녀의 인연을 이으라고 하셨나이다. 배 자수는 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갑자기 닭 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장화와 홍련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배 자수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 은씨 또한 꿈을 꾸었다. 방 안에 꽃향기가 퍼지더니 선녀가 연꽃 2송이를 건네주는 꿈이었다.
윤씨가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패자손 태몽이 분명하다며 기뻐하였다. 과연 윤씨는 그 뒤 아이를 가졌다. 10달이 지나자 장미꽃 같고 연꽃 같은 딸 쌍둥이가 태어났다. 패의 자손은 아이들 이름을 장화와 홍련이라고 짓고 귀하게 길렀다. 둘 다 심성이 곱고 몸가짐도 단정해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장화와 홍련도 15,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우리 장화와 홍련에 어울릴 만한 신랑감을 어디서 찾을꼬? 패자손 부부는 사윗감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알아보았다. 때마침 청양에 사는 이연호라는 사람도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다. 이연호에게는 윤필, 윤석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됨됨이가 반듯하고 귀솜씨가 뛰어났다. 양쪽 집안 모두 서로 마음에 들었다. 윤필과 윤석 형제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뒤 장화와 홍련을 아내로 맞았다. 그 뒤 장화 부부와 홍련 부부는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패자손은 90살 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윤씨 부인도 남편 뒤를 따라갔다. 윤필 형제의 부모마저 돌아가시자 형제는 한 집에 모여 살았다. 장두기로 태어난 까닭인지 장화와 홍련은 내내 복을 누리다가 73살에 함께 세상을 떠났고 윤필 형제도 75살에 나란히 세상에 등졌다. 그 장화 홍련의 자손들도 아들, 딸을 많이 낳고 대대로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았다.